마케팅 부장 이영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부산항의 환적항으로서의 부산항의 마케팅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부산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뭐 세계 6위의 항만이고 뭐 세계 두 번째로 이제 환적 화물을 많이 처리하는 항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75%의 화물을 처리한다. 그리고 북한과 신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어느 정도 뭐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신항의 어떤 물량 추이 변화, 그래서 신항이 지금은 약 6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항이 뭐 이제 한 1,500만, 신항만 1,500만, 북항이 700만, 합해서 2,100만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신항의 규모만으로도 뭐 한 세계 11위권에 속하는 아주 큰 항만입니다. 북항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한 세계에서 한 23번째로 많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항만입니다. 부산항은 80년대에는 뭐 그다지 주목받는 환적 항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 95년도에 고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적항이라고 하면 보통 화물을 한번 환적, 배를 갈아타는 항만이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실 때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가는 항공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한번 갈아타야 돼요.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항 노선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뭐 부산도 마찬가지로 청주의 양양, 뭐 제주도, 뭐 부산 다 국제공항이 있으면 좋겠죠. 미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베스트죠. 근데 항공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노선은 함부로 직항을 만들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상 노선도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 노선에는 함부로 노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선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 환적을 해야 됩니다. 동북아에서 95년까지 동북아 환적 중심항은 고베였습니다. 근데 고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선사들이 부산항으로 몰려왔고, 당시 부산항은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일반 보드, 석탄 보드를 막 컨테이너 보드로 전혀 뭐 이렇게 변환을 하고 막 이런 조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후로 부산항에 이제 많은 환적 화물이 몰리기 시작했고, 선사들도 고베만 믿고 이용하다가 부산항을 써보니 괜찮네, 값도 싸고 데비에이션도 발생을 별로 하지 않고, 그리고 서비스도 괜찮네. 그래서 이제 부산항이 2000년도에까지는 한 세계 3위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이 중에서 한 반은 수출입이고 반은 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출입은 국내 또 글로벌 경제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환적은 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세계 공장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수출입 양으로 이제 물량이 점점 많아지죠. 근데 환적을 주로 하는 항만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쭉 이제 전체 양의 한 85%가 환적입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부산은 환적 화물은 수출입 화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수출입 화물, 중국의 어떤 수출입 화물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순위 자체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순위 자체는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만의 뭐 이제 순위가 뭐가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뭐 요즘은 이렇게 저희가 셀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항만의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량이 뭐 줄지만 않으면 항만이라는 거는 이제 효용을 다 하는 거니까요. 항만도 마찬가지로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물량 감소예요.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한 장치 산업인데 물량이 없어요? 그게 이제 디제스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물량이 항만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요건이에요. 그게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투자된 자본이 쓸모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쓸모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량이 중요하지 않다, 뭐 질이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뭐 순위가 하락하는 데 대한 변명적인 어떤 그런 말이지 실질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보셨겠고요. 뭐 상해가 제일 이제 물량을 많이 처리하고 싱가포르, 닝보, 선전, 광저우,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환적 화물로 보자면 싱가포르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적 화물을 처리합니다. 환적 비율이 한 86%, 부산이 한 53%,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포트켈란과 탄중 펠레파스가 환적 화물을 많이 처리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싱가포르가 부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부산과 그 밑에 항만이 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뭐 당분간 뭐 뒤집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 5번째 두바이가 이제 사실은 중동의 허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산은 사실 극동아시아의 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사실 동남아의 허브예요. 그래서 포지셔닝 자체가 다르고 서로 경쟁하는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홍콩은 이제 사실 점차 그 환적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뭐
홍콩이 세계 2위의 환장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콩은 점차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우리나라의 한 75% 정도의 화물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2위가 누구냐? 인천이 한 11%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양이 컨테이너 화물 기준입니다. 액체 화물로는 당연히 울산이 제일 많이 처리하고 아이언오 뭐 같은 철광석, 소위 말하는 벌크 같은 화물은 광양이 사실 제일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산이 이제 우리나라 전국 항만 우리나라에서 2,900만 정도 1년에 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 75%를 부산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75% 처리하는데 이게 얼마나 집중된 것이냐? 이제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이 1년에 한 2억 6천만 TU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탑7 항만 다 모아야 겨우 66%가 돼요. 그리고 일본은 연간 2,200만 TU를 처리하는데 탑5를 다 모아야 72%가 돼요. 이 말이 부산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잘 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허브 항만이다,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물량과 별로 뭐 차이가 없어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2,200만 TU, 저희가 2,900만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뭐 슈퍼 중추 항만이라고 해서 항만을 좀 많이 만든 측면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 좀 잘못된 케이스예요. 뭐 그래서 일본 항만 같은 경우는 극한이라고 하죠. 한국을 이기자, 부산항을 이기자 뭐 이런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는 부산항을 견제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중국을 보시면 여기 칭다오가 있고요. 그리고 샹해 닝보가 있는데 칭다오가 부산항을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는 그런 항만 중에 하나고 또 상해 닝보도 견제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환적 항만으로서 보자면 뭐 이제 닝보라든지 이런 항만이 부산항의 가장 강력한 향후 경쟁 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적 항만이랑 결국 남해 항만, 외국 항만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서로 뭐 약간 뺏어오는 구조라고 할까요? 부산항은 결국 이제 한중일, 중국, 미국, 일본과의 어떤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수출입 물량으로는 전체 물량 기준으로 이제 한 55% 정도가 이 세 개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을 하고요. 환적만 보자 그러면 61% 정도가 이 세 개 국가와의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이 이제 부산항에서 환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한번 뭐 말씀을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처음에 개발된 건 한 1950년대, 60년대지만 제대로 무역에 쓰기 시작한 거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컨테이너는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뭐 운송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큰 배가 들어왔다. 그럼 그 배에 있는 물건을 내리는데 사람이 나르고 당나귀를 뭐 이제 동원을 해서 그 배가 실제로 다 하역을 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과거 뭐 콜럼버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보다 보면 선박이란 거는 그 효용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는 운송을 할 때예요. 바다에 떠 있을 때 항구에 머무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선박의 효용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만의 생산성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생산성이 뭐냐면 빨리 내려주고 빨리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빨리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거는 포대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런 박스에 들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 투입이 돼서 다 이제 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컨테이너 때문에 유니타이즈 되어 있단 말이죠. 규격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세계 이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운송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져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물건을 넘어왔다 그러면 이 물건 값의 반은 해상 운송료예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나이키 운동화 제가 알기로 1에서 3%가 그 운동화 가격이 100불이면 그 중에 2, 3불이 운송료예요. 국제 운송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컨테이너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컨테이너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못해서 이제는 이제 뭐 다 정체됐다고 얘기를 해요. 컨테이너화 할 수 있는 건 다 컨테이너화 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곡물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는 뭐 지금도 물론 이제 벌크로 운행이 되지만 심지어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어서 운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진행될 만한 건 다 됐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는 이제 그 증가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화물 자체의 성격이 경박 단소화돼 있다. 반도체나 뭐 LCD 이런 것들 부피가 작아졌다. 이래서 이제 하는 부분 컨테이너가 이제 그 뭐 성장률이 다 있다는
그렇게 말하는 또 뭐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 점차 낮아지니까 뭐 그래서 그렇다는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컨테이너의 어떤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컨테이너 수송은 보면 한 2억 TU 정도가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2억 TU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동서항로, 남북항로, 뭐 인트라리저널에서 영내 항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버스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노선이 전 세계에 한 1,800개 정도 있다. 그래서 영내만 다니는 버스 노선, 뭐 동서항로,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항로, 그리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아시아와 남미를 연결하는 이런 남북 항로, 이런 것들이 다 해서 한 1,800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산항을 거쳐가는 노선이 그럼 몇 개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산항에 거쳐가는 노선이 많아야 국가적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또는 수입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쉽게 저렴한 가격에 수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북미항로입니다. 북미항로. 버스 노선을, 예를 들면 버스 노선, 해상의 버스 노선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 노선은 컨테이너 노선은 기본적으로 정요일 서비스라고 해요. 위클리 서비스. 그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요일 2시 부산항 입항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매주 목요일 2시마다 그 선박은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요일 서비스예요. 매주. 자, 그러면 이 노선을 구성을 하는데, 이 노선에는 총 17척의 선박이 투입됩니다. 17척의 선박을 투입을 해서 이 노선을 구성을 하고, 매주 목요일 부산항, 그 다음에 상해는 뭐 금요일 2시, 뭐 닝보는 뭐 토요일 5시, 광저우는 뭐 그 다음에 뭐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주들은 그 스케줄표를 보고 화물을 이제 부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박 한 척이 한 바퀴 다 도는데 119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13,000에서 14,000 TU 달하는 선박 17개가 이렇게 투입이 돼서 이 노선을 구성하고 기항하는 어떤 그 항만이 쫙 다 나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노선이 왜 중요하냐면, 부산항에서 이 북미를 연결하는 노선은 총 주당 한 4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서너 개가 북미로 가는 노선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본의 요코하마, 일본 최대 수출 항만이 요코하마를 예를 들면, 요코하마는 북미 서비스가 단 9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본의 화주 입장에서는 나는 북미로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본인이 예를 들면 특정 요일을 놓쳤어요. 그러면 다음 노선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부산보다 훨씬 더 긴 거죠. 부산은 하루 평균 서너 번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노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요율도, 운송 요율도 좀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화주들이 일본의 그 국토교통에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왜 요코하마에는, 일본에는 노선을 이렇게 이거밖에 안 들어야 국토교통이 좀 더 힘을 써가지고 노선을 많이 개선하게 해달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노선은 기본적으로 선사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선사는 돈이 돼야 노선을 만드는 건데, 돈이 안 되니 안 만드는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는 뭐 그렇고요. 유럽, 참고로 요코하마는 2년 전까지 유럽 노선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부산항은 한 12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요코하마에 있는 화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지금 겨우 한 2개 정도가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이 그냥 열의에 놓여 있어요. 자, 그게 뭐 노선이고, 그거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 북미 노선이고, 이게는 이제 북미 노선 중에서도 US 이스트 코스트, 이게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해서 유럽의 그 미국의 어떤 동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들은 훨씬 더 사실 이제 그 뭐 항해 주기가 굉장히 더 길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 노선을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노선 같은 경우는 뭐 13척 투입돼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연결이 되고요. 뭐 이거는 아까 말한 유럽 서비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기간이 길어요. 한 바퀴 다 도는데 119일 정도가 걸리고 총 17척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한 루트가 구성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화물이 없는 항만, 화물이 없는 경우는 이 노선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뭐 선박 투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2척, 적게 넣으면 12척, 많이 넣으면 17척을 투입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냐 하면,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규모면 한 4,500억에서 5,000억이 1년 운영비로 들어요. 일단 선박을 확보를 해야 되죠. 12척을 뭐 빌리든지 사든지. 그리고 벙커비, 연료비가 드는데, 뭐 큰 선박은 하루에 5천만 원에서 하루 연료비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뭐 빌리는 비용, 사는 비용, 뭐 운영 그 선원 인건비. 그래서 연간 4천억에서 5천억의 운영비가 투입이 되는데,
화물이 없다, 배를 못 채운다, 운임을 못 받는다. 그게 재앙이죠. 그래서 함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조사를 하는 거죠. 화물 수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산은 수출입 화물이 받쳐져요. 수출입 화물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입 화물이 기본적으로 되고 나머지 또 반은 환적 화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노선이 많아지고 노선이 많아지니까 또 화물이 더 많아지는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1년 그 운영비가. 여기 미주 노선이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전 세계적으로 부산항 환적 비율이 한 5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그 전 세계 글로벌한 환적 비율은 28%를 정점으로 찍고 사실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적이 무작정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선사 입장에서 사실 환적을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LG가 인도에 진출해서 인도에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냉장고를 미국 LA까지 보내야 돼요. LG 입장에서는 베스트는 그런 노선이 있어서 인도 뭄바이에서 LA 항만까지 완벽하게 그냥 한 번에 연결되면 제일 좋지만, 선사 입장에서는 그 수요가 안 되니까 노선을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사는 어디선가 환적을 해야 돼요. 어디선가는. 근데 LG 화주 입장에서는 지구를 2바퀴 돌든 5바퀴 돌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주는 요금으로 그냥 LA 항만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적은 선사가 결정을 해요. 어디서 환적할지. 그래서 선사는 고민을 하는 거죠. 따져보는 거죠. 비용, 시간. 그래서 부산에서 환적할 것인지, 요코하마에서 할 것인지, 닝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만의 까오슝에서 할 것인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환적이란 거는 국외의 어떤 항만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부산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환적 화물이 높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후한 점수를 받을까? 자, 왜 후한 점수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바레만 권역이라고 하는데, 바레만. 저희는 그냥 북중국 항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중국 항만은 총 3개 항만이 있습니다. 대련, 텐진, 칭다오. 요 3개 항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산항과의 어떤 환적 물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화물들은 왜 굳이 부산항에서 환적이 될까요? 그게 이제 왜 부산항에서 환적을 할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항만들은 이 소위 말하는 바다의 고속도로라는 트렁크 루트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화물을 여기 싣고 예를 들면 유럽에서 오는 노선이 있는데 이 항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훑고 나오려고 그러면 일주일이 소요가 돼요. 자, 근데 큰 대형 선박을 투입을 했는데 충분하게 화물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화물이 좀 애매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큰 선박을 넣어서 일주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산항에 내려놓고, 또 부산항에서 여기 갖다 놓을 짐이나 또 여기서 받을 짐을 부산항을 통해서 다 받는, 그걸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제 환적이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첫 번째 로케이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일단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워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이 많아요. 전 세계 1800개 노선 중에 그럼 싱가포르를 거쳐가는 세계 제1위 환적 항만인 싱가포르를 거쳐가는 노선은 몇 개지? 봤을 때 350개가 있어요. 그럼 2위 부산은 얼마큼 되지? 한 266개가 있는 거예요. 상해, 선전, 홍콩이 있는데 이런 항만들보다 부산을 연결한 노선 자체가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구분이 되는 게 이제 딥시가 있고 인트라아시아가 있어요. 딥시는 원양입니다. 구주, 미주, 남미, 아프리카 연결하는 이런 걸 딥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15개 이렇게 있습니다. 인트라아시아는 영내,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이렇게 연결한 노선들인데, 특히 일본, 중국 이런 노선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노선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항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다른 항만들하고 이제 지역별로 사실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비교를 해놓은 건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 미국의 그 북미 이스트 코스트, 이거 두 개 합해서 저희 그냥 통치 북미인데, 미국의 서안을 연결하는 노선은 부산이 다른 항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25개. 요 옆에 그 파란색은 작년 거고, 요 진한 남색은 올해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코하마, 칭다오, 대련, 텐진 이런 데보다 월등히 많이 있죠. 그리고 북미 동안 노선은 부산항이 17개가 있는데 요코하마는 사실 제로입니다. 제로. 일본, 차이나,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노선도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동남아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싱가포르나 홍콩, 선전 이런 데보다 조금 뒤처집니다. 러시아 우수하고요. 남미는 조금 상해 이런 데보다 불리합니다. 유럽의 부산항은 유럽 한정 물량은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유럽발 화물들은 대부분 상해, 선전 뭐 이런 데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뭐 당연히 압도적이죠. 뭐 중동, 오세아니아 뭐 이렇고요. 그래서 딥시 커넥션 원양 노선을 봤을 때는 부산항이 사실 상해, 닝보, 싱가포르에 비해서 조금 뒤져요. 그런데 그 원양 노선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장거리 노선들. 근데 인트라아시아, 일본과 중국에 초점을 맞추면 부산항이 다른 항만에 비해서는 압도적 경쟁력이 많아요. 노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브앤스포크 부산에 몰아서 작은 지선 항만들을 연결하는 이런 한정 물량이 사실은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이제 중국 아까 제가 원양 서비스를 예를 들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을 연결하는 서비스는 구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세척만 투입해도 정렬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세척만 투입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뭐 특정 몇 개 항만만 들어가면 선박 한 척만 투입해도 돼요. 그런 경우 동남아시아 노선이고요. 자 그리고 뭐 부산항이 또 다른 장점 바로 북미 노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노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 10점 만점에 10점이면 다른 항만들은 굉장히 북미 노선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트랜시 타임 어드밴티지라고 총 운송 시간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 봤을 때 원양 노선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싱가포르, 상하이, 닝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딥워터 깊은 수심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뭐 다른 항만 메이저 항만들은 이 대형 선박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17에서 18m 정도의 수심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웨더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북중도 천진 대련 칭다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만들의 그 단점이 아까 2호 그 메인 간살 항로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 이외에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포트 클로징이 발생을 해요. 포트 클로징이 왜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면 안개가 자주 낀다든지 짙은 해무 그리고 뭐 태풍이 자주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항만의 안전을 위해서 포트 클로징을 합니다. 그래서 입출항을 중단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주 입출항이 중단이 되는 항만은 환정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에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 없을 때 또 베이징도 큰 공항이 없을 때 중국의 많은 해외 가기도 힘들었지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나리타에서 많이 환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천공항이 딱 생기고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왜 환승을 많이 하냐 그러면 값도 싸고요, 연결별도 많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면세품도 뭐 질도 좋고 싸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인천공항이 예를 들면 태풍이나 뭐 이런 거에서 비행기가 잘 안 떠서 연착도 자주 되고 결항 자주 되고 자주 기다려 내려가면 그게 안전한 선호하는 환승공항이 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뭐 그런 항만에서는 환정을 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비를 볼게요. 베슬 코스트. 항비라는 거는 선박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납부하는 항만 타국에 납부하는 비용이에요. 입출항료, 접안료, 그리고 예선료, 도선료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 세계 최대 선박이 들어왔어요. HMM 알헤시라스라고 신문 보셨겠지만 뭐 한 400m짜리 길게 400m짜리 잘하는 엄청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이에요. 그 선박이 들어왔을 때 이 항비를 얼마 지출했냐면 7천만 원 정도 지출했어요. 한 번에. 30시간 정도 접안해 있었는데 부산항만공사에는 한 5천만 원, 5,500만 원 정도 지불했고 예도선료로 나머지 한 2,몇백만 원 지불을 했어요. 자, 그 항비가 다른 항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고 봤을 때 자, 5,000TU 있고, 10,000TU 있고, 13,000TU 있고, 18,000TU 있고 이렇게 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을 100으로 놓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카오슝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거의 아시아 항만들이 다 비싸요. 예를 들면 닝보, 부산항이 약 2배입니다. 그리고 로테르담, 부산항이 약 4배예요. 상해도 2배고요. 그래서 항비가 아니라 베슬 코스트,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의 측면에서는 부산항이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환정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물론 선박에 발생하는 비용도 있지만 하역료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한번 하역할 때 내리고 또 다시 싣는 비용, 그게 이제 하역비인데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 뭐 한 100불 정도가 드는데 요코하마항에 가니까 한 400불이 들더라. 그럼 당연히 저희가 엄청 경쟁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항만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조금 뭐 그런 하역 비용 경쟁력은 좀 떨어져요. 부산을 100으로 봤을 때 상해 같은 경우 닝보는 부산보다 오히려 더 하역 비용 경쟁력은 더 있고요.
오사카, 뭐 도쿄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저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교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하역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뒤진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부산과 상해항을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비교했을 때 부산의 경쟁력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짙은 남색이 부산이에요. 자, TS 핸들링 코스트 하역료는 저희가 한 마이너스 17% 열위에 있습니다. 근데 베슬 코스트 28%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트레이스 타임 어드밴티지 비슷하고 원양 연계성 약간 뒤집니다. 마이너스 17. 서비스 프리퀀시 원양 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는 상해가 저희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저희가 한 32% 열위에 있고요. 하지만 라스트 포트콜 어드밴티지 북미 노선에 있어서의 어떤 강점은 65%나 우위에 있습니다. 인트라 아시아 커넥티비티 16% 우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환장하게 결정하는데 단순히 비용만 가지고 결정이 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를 놓고 봤을 때 뭐 저는 마케팅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하역료 좀 비싼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물론 이거 말고 더 비용화되지 못한 뭐 다른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걸 밝혀내는 게 저의 역할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산항은 충분히 이 정도도 경쟁력이 있다. 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생산성 아까 제가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만의 그 처리 능력을 막 수치화해서 서로 비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부산신항은 시간당 생산성이 얼마냐, 뭐 30개다. 그 말은 크레인 한 개당 시간당 30개씩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뒤지진 않는다. 그리고 그 항운노조도 되게 중요해요. 뭐 스페인 같은 경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항운노조가 걸핏하면 파업해서 항만 마비되고 2002년도에는 미국 서한항만이 파업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막 뭐 신문에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다행히 한 140년 부산항의 역사를 봤을 때 항운노조가 파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리고 부산항은 환정항이긴 한데 아주 그 훌륭한 환정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 첫 번째, 북한과 신항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시면 옛날에는 터미널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대한항공 타고 다시 미국에 가면 되는데 지금은 터미널이 또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갔는데 옛날에 그 자리에서 환승을 했는데 지금은 또 셔틀을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과거에는 북한 여기에서 뭐 그냥 환적이 다 됐는데 지금은 여기 왔다가 어떤 경우는 원양 노선 연결하기 위해서 트럭으로 다시 여기까지 옮겨야 돼요. 이 추가적인 비용은 환정은 선사가 결정하니까 선사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 트럭킹 코스트가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10만원 추가로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항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 첫 번째, 북한 신항 분리된 거. 두 번째, 터미널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3개가 있고 저기에 5개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통합하는 작업을 아마 진교 시장님이 여러 번 발표하셨겠지만 물류정책실에서 하고 있고 장기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1년까지는 7개 터미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9년에 걸쳐서 줄여가지고 3개로 만들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항도 어떤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 부산항의 어떤 환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의 큰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선사 마케팅, 배우단지 마케팅, 국제협력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배우단지 마케팅입니다. 배우단지에 이제 배우단지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 지역 FTG라고 프리 트레이드 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터미널 바로 뒤편에 여기에 이제 이제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게 또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단지에 벌써 여기는 30개 업체, 여기에는 37개 업체. 그래서 도합 한 67개 정도의 외국 투자 기업들이 창고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 기업의 투자 비율이 44%나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기업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 그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 하주들의 부산항에 대한 인식 개선, 부산항에 대한 환적 유도. 두 번째가 신항에 이런 투자 기회가 있으니까 투자해 보세요. 뭐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 활동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우단지는 그 자유무역지역이에요. 자유무역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로 임대료가 엄청 싸요. 제곱미터당 여기 제곱미터당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뭐 상해나 이런 지역보다 뭐 한 7분의 1 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그 국제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금 혜택도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제상으로 이제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그 부가 물류 활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여기서 조립을 하는데 예를 들면 스틸 케이스, 뭐 쇠 부분은 뭐 EU나 뭐 다른 EU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뭐 패브릭, 천 부분은 프랑스에서 가져오고, 뭐 바퀴는 캄보디아에서 가져오고, 뭐 그리고 플라스틱 뭐 바닥 이 부분은 뭐 베트남에서 가져오고, 여기서 조립을 해가지고 뭐 동남아, 미국, 일본 이렇게 뿌려주는 뭐 그런 작업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도 레이블 없이 들어와서 보관해 있다가 러시아 수출용은 러시아 레이블, 중국 수출용은 중국 레이블, 뭐 일본 레이블 이렇게 붙여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물류 활동. 그리고 그 차량도 제가 컨테이너 넣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량을 완성차로 수출했을 때는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데 부품식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수출하면 관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이렇게 칼을 조금 살짝 분해해서 카 납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40피트 안에 차 3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목적지 도착해서 거기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모델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 마케팅 부서의 어떤 국제 협력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어떤 그 뭐 국제적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부산항을 배우러 오는 그런 많은 개도국 항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해외 항만의 어떤 항만과의 어떤 소통 채널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국제항만협회라고 뭐 이런 항만협회 소속이 저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제이포트라는 뭐 이런 또 항만 간의 연합체도 있습니다. 뭐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저 해외 내방객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에서 VIP급 해외 내방객은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6개국 750명 정도 방문을 하셨고, 특히 베트남하고 라오스 총리 뭐 이런 인사들도 가끔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부가 있어요. 일본, 중국, 유럽, 미주, 동남아 이렇게 대표부 분들이 계시고, 지금 유럽만 해외 사업시 일러스님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 중국, 미주, 동남아 대표부는 뭐 저희 마케팅 소속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BIPC라고 해서 2014년도 부산항만공사 설립 10주년을 마련해서 저희가 항만 컨퍼런스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항만 컨퍼런스가 계속 또 이어져서 지금까지 올해 아마 하게 된 8회를 하게 되는데, 뭐 저희가 또 그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항만들이 서로 만나서 뭐 얘기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상으로 해서 다른 항만하고 너희는 뭐 어떻게 하고 있니? 우리는 이렇게 했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또 그 코비드 대응해서 이런 뭐 화상 모임을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